일본은 조용히 은밀히 움직일 겁니다. 한국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실리콘밸리의 IT 전문가가 일본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100여 년 전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녀는 무엇을 경고하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일본이 무엇을 탐내는 것일까요? 그녀가 무엇을 경고하는지 구독, 좋아요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알렉사입니다. 전에 올렸던 이야기를 보시고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또 뵙게 되었네요. 전에 제가 한국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고 했었죠. 강연에 필요한 한국 관련한 자료조사를 하는 동안 일본에서 라인 사태라는 일이 생겼어요.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인 라인의 경영권을 일본 정부의 지시로 네이버에게서 뺏으려고 했던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앞으로 일본은 절대 한국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얘기가 복잡하니까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라인은 일본과 동남아에서 사용하는 메신저인데 한국의 네이버에서 만들어 글로벌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국의 한자만 붙어도 안 팔린다면서요. 삼성도 스마트폰에서 삼성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갤럭시라고 판매할 정도여서 라인도 처음에는 한국색을 완전히 버리고 일본 시장을 공략했대요. 그래서 라인을 일본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 회사인 네이버가 모회사지만 앱을 일본 자회사에서 일본인이 개발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일본이 만든 라인이 대만 등 동남아 국가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것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라인은 네이버에서 한국인에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16년에 일본에서 출간된 한국 대기업이 만든 순수 일본산 앱의 진실이라는 책에서 라인이 네이버 창업자 이혜진과 라인야후의 CPU 신중호의 작품이라고 폭로해버리고 라인의 데이터는 한국에서 관리되고 라인에 올린 대화나 사진을 한국 회사가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됩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정치권에서도 라인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네이버는 2019년 손정희의 제안으로 소프트뱅크와 지분 50대 50의 합작회사를 만들고 라인야후를 만듭니다. 제가 보기엔 잘못된 선택인 것 같지만 어쨌든 네이버는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 10년간 잘 키워놓은 라인의 지분 50%를 넘겨주게 됩니다. 한편 디지털 후진국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일본 정부는 2021년 디지털청을 출범해 마이넘버 카드를 발급하게 하고 라인을 이용해 세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결제정보까지 정부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마이넘버 카드는 일본 정부가, 라인은 한국 국정원이 감시한다는 음모론이 퍼졌고 라인 사용을 금지하는 일본 기업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킹되어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51만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터지고 기회를 노리던 일본 정부는 라인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합작 투자에 만든 법인이 라인야후를 서비스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를 100% 소프트뱅크 지분으로 하려고 한 것이죠. 회사를 사고 파는 것이야 기업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 상관할 이유가 없지만 문제는 이것을 지시한 것이 일본 총무성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분명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인데 신기하게도 일본 기업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소프트뱅크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라인을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배신감이 컸던 것 같아요. 손정희가 한국인이 핍박받는 일본에서 성공한 제일 동포라 그를 존경하고 응원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렇게 한순간 한국의 등에 칼을 꽂는 짓을 하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애초에 손정희의 제안으로 50대 50 합작법인을 만들었고 또 일본 자민당 의원이 손정희를 불러 일본의 인프라는 일본에서 개발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자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는 뉴스까지 나오자 이제 한국에서 소프트뱅크는 거의 역적 취급을 받고 손정희를 존경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욕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손정희는 손마사요시, 즉 일본 사람이라고요. 그만큼 라인 사태가 충격적이었다는 뜻이겠죠. 네이버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구글이 점령하지 못한 나라가 된 이유가 바로 네이버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랑스러워 하는데 이 기업을 공격했으니 소프트뱅크와 손정희에게 등을 돌리는 건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조상묘를 벌초해준 대구시 동구청의 최소한의 공치사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가 스스로를 한국의 후예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미국인인 제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나고 자랐고 일본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데다 일본 사람이 가장 배우기 쉽다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를 한국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이 사건이 제 관심을 끈 이유는 소프트뱅크가 라인야오를 먹으려고 한 이유가 일본 정부에서 시켰기 때문이라는 점이었어요. 정부도 아니고 자민당에서 한마디 말을 듣고는 일본 대기업이 태도를 바꾼다는 것이 제 흥미를 끌었습니다. 미국에선 트럼프가 아무리 자기 멋대로라고 해도 기업에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트럼프가 포드 CEO를 불러서 포드와 SK온이 만든 배터리 회사 블루오벌 SK를 배터리 회사 포드 지분 100%로 하라고 했다면 바로 공화당의 공격부터 받아야 할걸요. 틱톡이나 화웨이를 막은 것처럼 외국 기업을 수입 경로를 차단할 수는 있어도 기업 경영을 두고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일본 내에서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런 신비로운 민주주의 체제는 처음 접해보는 것이라 저는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라인 사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는 내내 너무 흥미로워서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일단 일본이라는 나라가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미군도 주둔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알아본 바로는 자유주의인 척하는 공산주의 국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부 체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소한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나라더라고요. 왜 간섭하냐며 반발하는 세력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 정부를 조종하는 배후 세력이에요. 일본은 영국이랑 체제가 비슷합니다. 왕은 있지만 상징적일 뿐 아무 힘도 없고 거의 자민당이 독점 지배하고 있는데 이번 일은 그 자민당 내에서도 경제안보추진본부라는 곳에서 조종한 일이더라고요. 보통 경제안보추진본부가 총무부에 지령을 내리면 총무부가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하달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경제안보추진본부가 일본 경제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기업이나 국민들은 별다른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게 또 신기했습니다. 불만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처럼 전 국민이 촛불 들고 모이는 것은 일본에서는 절대 일어날 일이 없다고 하는데 독재 정권도 아니고 21세기에 이게 말이 되나요? 이번 라인 사태에 대해서는 협박을 당했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 경제안보추진본부에서 소프트뱅크가 라인 경영권을 받지 못하면 앞으로 상당히 기업하기 불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요. 이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왜 경제안보추진본부는 소뱅의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일본의 민주주의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은 내각 책임제라서 자민당의 경제안보추진본부 같은 부회들이 정부보다 더 힘이 강하고 정부가 발표하게 하는 구조라 가능하다고 합니다. 총무부에서 기업에게 행정지도를 하달하게 되면 그것이 곧 자민당의 뜻이기에 법적으로는 행정지도가 강제력이 없지만 일본 내에서는 사실상 법으로 작용해서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비겁한 변명으로 들리긴 했지만요. 그렇다면 왜 자민당은 라인야오를 그렇게 갖고 싶어 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부분이 또 매우 재밌습니다.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미국을 위협할 정도였다가 지금은 흐릿해지고 별다른 두각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인데요. 그것은 일본이 아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같은 선진국이 이라니 좀 믿기지 않으시죠? 일본은 지금도 여전히 현금을 쓴다고 하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잘 따르는 민족이기도 하지만 그건 귀찮아서고 사실 일본인은 일본 정부를 엄청 불신한다고 합니다. 이제 AI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AI는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서 던져주는 데이터를 받아서 공부해서 사람 흉내를 내는 겁니다. 이것을 딥러닝 기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 데이터가 많을수록 인공지능 AI 선진국이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이게 가능한 나라는 미국, 중국, 한국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은 이 데이터를 모아두지 못했어요. 필요한 기술이 정부에도 없고 기업에도 없습니다. 데이터를 모으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일본은 이 개인정보를 정부가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요. 한국의 주민등록제도 같은 것이 없다고 해요. 한국은 아이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잖아요. 미국은 사회보장번호를 주거든요. 중국은 호적제도가 있죠. 호적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일본은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한국도 지자체에서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본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지방자치국가예요. 현재 172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만 47개가 있어요. 숫자가 많은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행정기관마다 개인정보가 따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한국은 주민등록번호로 사람들의 데이터가 하나로 연결되어 다른 지방에서도 개인 서류를 떼는 일이 가능한데 일본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카드를 잃어버리면 다시 발급받을 때까지 병원에 갈 수가 없다거나 호적 발급받기 위해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고향까지 다녀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핸드폰에서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서요? 일본은 지방자치제도가 전통이라 중앙정부가 컨트롤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고는 하는데 좀 답답한 일이죠. 사실 여기까지 들었을 때만 해도 그냥 루머인 줄 알았어요. 일본이 그렇게 낙후된 나라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2016년에 일본에서 마이넘버를 발급하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보고 모두 사실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정보가 하나로 모인다는 것은 나쁘게 보면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는지 모두 알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한국에서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미 월급에서 보험료를 다 빼고 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정보가 중앙에서 관리된다는 것은 세금을 잘 걷어서 국가 재정이 튼튼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일본 정부가 뒤늦게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깨닫고 디지털 행정을 추진하면서 마이넘버 카드라는 것을 발급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정부가 개인정보를 알면 뒤에서 자신을 조종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 때문에 잘 가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이 늘었지만 40%가 되지 않았고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면 5,000엔, 마이넘버에 건강보험증과 공금수취계좌를 등록하면 각각 7,500엔 도합 20,000엔을 주겠다고 가입이 늘어서 이제는 80% 정도 가입했다고 해요. 문제는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서비스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쓸모없어진 이 사람들은 마이넘버 카드를 서랍 속에 고이 보관해두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마이넘버로 검색했더니 다른 사람 병력이 뜨거나 편의점에서 발급한 민원 서류가 타인 명의로 발급되는 등 오류가 많기도 하고 또 공급수취 계좌를 본인 계좌로 하지 않은 사례가 13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들이 현금을 쓰는 이유가 국가가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인데 마이넘버 카드로 은행 계좌도 알 수 있다고 국가에 코가 끼일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자신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예측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현금을 쓴다는 얘기를 들으니 일본은 장인정신이다. 일본은 정직하다라는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더군요. 정부 차원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최초이다 보니 당분간은 오류가 많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라인 시대라고 인사할 정도로 라인야오는 일본 사람들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소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라인 시대는 말 그대로 라인해라는 의미로 한국에서 카톡해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라인이 일상적이라는 뜻이죠. 2024년 3월 기준으로 일본 내 라인 사용자는 9,600만 명인데 페이스북 2,400만, 인스타그램 4,000만, 유튜브 7,000만보다도 훨씬 많죠. 그 안에 쌓여있는 데이터는 어마어마하겠죠. 라인의 기업 서비스인 라인웍스는 일본 내에서 43만 개 회사에서 460만 명이 사용 중인데 사용자가 적은 이유는 일본은 10명 안팎의 중소기업이 %나 되기 때문이라고 하니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라인웍스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 역시 중앙정부가 만든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고 1719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1200여 곳이 라인을 업무에 이용한다고 하니 SNS를 차치하고서라도 일본은 라인이 없으면 돌아가기 힘든 나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일본이 라인에 사실상 종속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라인을 대체할 매체를 만들 수 없으니 뺏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만들 기술도 없지만 만든다고 국민들이 가입하지도 않을 테니 애초에 포기하고 손쉽게 라인을 접수하는 방법을 택했던 거죠. 남의 것을 빼앗아 IT 후진국을 면하려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후진적이지만 이 일로 자민당 지지율이 %나 올랐다고 하니 일본인들 국민성도 알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보안 문제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것도 살펴보니 라인야후에만 유독 야박한 행정 조치를 내렸더라고요.
라인에서 2023년에 51만 건의 고객 정보 유출이 있었는데 라인야후의 보안은 100% 네이버가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이 네이버가 바를 때라고 말하는데 아주 좋은 빌미를 제공했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다른 유출 사건과 태도가 달라도 너무 달랐거든요. 일본 엔티티는 관계사 직원이 10년에 걸쳐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총 8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를 10년 동안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대응도 이상합니다. 정부는 그 직원을 기소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행정지도가 내려졌으며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반면 라인야후는 2개월간 5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즉시 행정지도를 받고 라인야후는 문제가 된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업무 위탁을 종료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충분하지 않다며 바로 다음 달에 네이버의 지분까지 정리하라는 2차 행정지도가 내려졌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지분 구조를 변경하고 회사를 전부 차지하라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흡수에도 문제가 있어요. 라인야후는 실질적으로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었고 소프트뱅크는 지분만 투자한 상태라 지금 당장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를 장악한다고 해도 일본은 이런 시스템을 운영할 만한 회사도 없고 관련한 거의 없거든요. 한국 분들이 네이버를 한국에서만 검색 서비스나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세계 최대 석유 기업 아람코 등 글로벌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는 등 AI와 로봇, 자율주행, XR 가리지 않고 시대를 앞서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유럽 스타트업에 투자해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는 유니콘 기업을 발굴하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네이버 웹툰이 웹툰 시장의 센트를 점유했습니다. 라인은 이미 일본과 동아시아권을 주름잡는 메신저가 되었고요. 또한 북미 최대 패션 플랫폼인 포시마크를 인수하는 등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해가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데이터는 AI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도태될 시대가 오고 있죠. 그런 도태의 길을 걷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일본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는 아직 자국민의 정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가장 많은 자국민 정보를 가진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일본 입장에서는 속이 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부하다 보니 역사까지 알게 되었는데 일본은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을 식민지화한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한국을 탐내며 침략을 시도했으나 계속 실패했더군요.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서구의 총포를 들여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말과 문화를 말살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죠. 일본은 지진, 쓰나미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 안정적인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지금은 오히려 일본이 한국의 디지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어 자존심도 상하고 조바심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조선을 탐냈듯이 라인야후도 탐냈겠죠.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일본에는 이를 운영할 IT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네요. 일본 같은 선진국이 왜 IT 인력이 부족할까요? 사실 단순히 인력 수만 놓고 보면 한국은 80만 명, 일본은 122만 명으로 일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제조 소프트웨어는 있지만 서비스 소프트웨어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용 앱이나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회사는 있지만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플랫폼은 없다는 것이죠.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이 왜 제대로 된 플랫폼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고 디지털 후진국의 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일본 정부는 대부분 라인이나 미국 기업들의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실패를 감수하며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미국 시스템을 쓰자는 것이죠. 만약 한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했다면 아마 전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나섰을 겁니다. 일본의 모든 정보를 미국 기업에 넘겨주고 있는데도 일본 국민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지시받은 일은 잘하지만 스스로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자금을 들여 개발하지 않는 이유가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이 담당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이 풍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혁신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본의 청년들은 퇴사한다는 말조차 직접 하기 어려워 퇴사 대행업체를 통해서 통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보면 일본 사회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을 얼마나 회피하려 하는지 알 수 있죠. 일본 정부는 민간이 잘하는 일은 민간이 하게 한다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만
그 민간이 일본 기업이 아닌 미국 기업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스스로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여기고 국방마저 아웃소싱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거죠. 결국 이런 이유로 일본에는 기술을 선도할 IT 산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일본은 한국보다 10년 뒤처져 있고 앞으로도 더 뒤처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강의를 하고 나니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일본 아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의견을 묻더군요. 일본이 한국보다 초봉을 많이 준다며 한국보다는 일본 취업이 나을 것 같다면서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일본 IT 취업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에 대해 제 생각을 세 가지로 나눠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금 여러분의 실력에 만족한다면 일본에 가도 좋아요. 하지만 그곳에서 더 성장하긴 어려울 거예요. 일본 회사들은 여러분의 현재 실력만을 원하고 그 이상의 발전을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둘째, 설령 뛰어난 성과를 내더라도 그에 걸맞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일본의 연공서열 문화에서는 성과보다는 근속 연수가 중요하니까요. 셋째, 렌저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이는 여러분이 벌어들일 돈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 청년들을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영리하고 성실하며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반면 일본의 많은 청년들은 이미 이런 특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일본 경제가 아직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수시장으로 버티고는 있죠. 하지만 엄청난 국가 부채와 경제적 과제들을 안고 있어요.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의 청년들은 이미 성공에 대한 희망을 많이 잃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이 휩쓸리지 않고 혼자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고민해보세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신중히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맞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곧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제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해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가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AI 산업 발전의 동량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렉사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일본의 흑심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라이냐오를 이끌고 있던 신중호 CPO는 사내이 사직에서 제외되었고 연봉도 60% 삭감되었으며 스톡 옵션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라이냐후의 이사진은 모두 일본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총무성은 7월에 갑자기 라이냐후의 재발 방지책을 받아들였습니다. 라이냐후가 전기통신산업 이용자 모두의 신뢰를 손상시켰다며 강경하게 대응했던 것에 비해 이 조치는 다소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라이냐후 사태를 두고 강탈이라며 국익과 주권 문제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특히 이를 지켜보는 한국 정부에 대해 굴종 외교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죠. 일본 총무성은 이번 행정지도가 라이냐후의 보안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인 사태가 무마된 배경에는 네이버의 지분을 매수할 자금이 일본에 부족했다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지분 관계 재검토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보면 서서히 진행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경영진을 교체하고 시스템을 운영할 인력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라이냐후 내 한국 인력을 서서히 줄이며 일본이 잠식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현재 라이냐후에 대한 후속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죠. 그만큼 은밀히 움직일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관심을 기울이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번에 캐온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제가 다음 이야기를 캐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감동 캐리가 캐온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